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참을 수 있는 고통만을 준다고 하던데 제게 일어난 일은 정말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저 서글프고 비참하더군요.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몇 년을 끙끙 속으로만 앓다가 이제야 사연을 적어보려 용기를 내오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 동생이 하는 말이 바보같이 제가 가진 것을 다 물려줘 버렸다고 했죠. 회장님, 그 바보같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면 자식들이 우습게 한다니까요. 내 말 좀 들으세요, 형님.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고요. 우습게 알기는 뭘 우습게 알아. 내 자식들이 어디 그런 놈들이요. 세상 모든 놈들은 그래도 내 자식들은 절대로 안 그런다고. 암만 그렇고 말고. 아이고, 좋은 소리 하고 있네, 형님. 그러다가 큰 고 다친다고요. 허허, 그래 꼭 두고 보게나. 제 남동생은 자식 때문에 이미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제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제 자식들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제대로 듣지도 않았죠.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주변에서 소문이 자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저와 쏙 빼닮은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을 정도로 효자였어요. 남자애들이 조금 험악하고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킬 때에도 조용히 공부만 했고 저와 아내가 일 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못 쓸 때에도 여동생도 챙겨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던 그런 아이였죠. 아내와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이나 든든하다는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우리가 아들 하나만큼은 정말 똑부러지게나 안았지. 그러게요. 정말 당신이랑 하나도 안 닮아서 어찌나 다행인지. 뭐? 나도 얼마나 소문난 효자였다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당신이 그걸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재단 일을 배우면서 열심히 살았던 기반을 잡아 결혼하고부터는 작게나마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죠. 하루 종일 서서 두꺼운 천을 재단하는 일을 제가 했었는데 몇 번이나 날카로운 칼날에 손을 베일 뻔한 적도 있고 참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장은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어요. 남의 밑에서만 일을 하다가 막상 제 일을 하려니 뭐가 뭔지 두서도 없었고 일에 집중도 잘 안 되었죠. 단순히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직원 관리도 해야 하는데 그게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내는 없는 집 장녀로 태어나 고생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 챙기면서 살아온 버릇이 되었던지라 직원들을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었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하루 종일 공장에 있지도 못했지만 가끔씩 직원들을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도 공장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썽을 부리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공장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 동생이 함께 와서 일을 했었는데 동생이 일도 열심히 안 하면서 직원들에게 잔소리만 해댔거든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듯이 막 다른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일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줌마한테 찝적대기도 했었나 봅니다. 하루는 아줌마 직원이 제게 와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밝혀지게 되었죠. 사장님, 저 정말 더러워서 못 다니겠어요. 박 실장님 왜 그러세요, 정말? 저한테 자꾸만 밥 먹자 그러고 술 한잔 하자 그러고 미치겠어요, 진짜. 아이고, 미안해요. 애가 왜 그랬을까? 그럴 애가 아닌데. 저 결혼한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이러시면 저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진짜 합의도 안 해주고 그럴 거라고요. 미안하게 됐어요. 박 실장 내 동생인 거 알죠? 내가 책임지고 버릇 단단히 고쳐놓을게요. 이놈이 이혼하고 한참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더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요. 동생을 취직시켜 주었더니만 이런 꼴을 하고 있어서 제 속이 엄청 썩었었네요. 그 당시 제 남동생은 이혼을 했었고 자식들까지 속을 썩이면서 뭔가 일이 계속 꼬이고만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놓고 저보고 자식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면서 비관적인 시선에 가득 차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죠. 그런 남동생을 보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저로 인해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안은 장남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제 밑으로 동생들한테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오시며 책이며 단 하나도 사주지 않으셨거든요. 동생은 자라면서 저를 많이도 원망했었고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형만 그렇게 챙기지 않았어도 훨씬 내가 잘 풀렸을 텐데 그놈의 장남 노래를 불러서 내가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그래,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뭐 잘나지도 않은 장남이 돼서 미안하다, 미안해.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니 아주 내가 요즘 인생이 죽을 맛이야. 어디 확 코 박고 죽어버리고 싶다니까. 그런 쏠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이나 배워. 앞으로 살 길이 구말리인 놈이 그딴 소리 그만 짓거리고 네 자식들도 애비가 맨날 술 처먹고 그런 소리 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제대로 자식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알았어? 저는 그렇게 해서 남동생을 제 공장에 데려오게 된 것이랍니다. 혼자 냅뒀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 와서는 속을 썩이긴 하니 제가 아주 속이 상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죠. 며칠 후 남동생과 소주 한잔하며 타이르는 시간에 남동생이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형 부러워. 자식들도 착하고 형수랑 같이 공장 이끌어 나가며 사는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부럽다. 이놈아,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신감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은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큰 놈은 왜 그렇게 반항이 많은지 무슨 말만 하면 소리 지르고 애비를 아주 무시하고. 형 아들처럼만 크면 내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 술이 얼큰하게 달아올라 말을 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동생은 예전부터 저의 생활을 부러워했었나 봐요. 하긴 제 아들은 정말 잘나긴 했었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착하다고 하고 학교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보내며 자식들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제 공장도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그때 한참 공장이 잘 되면서 큰 거래처들과 거래를 뚫었고 그걸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쁜 만큼 매출도 올랐고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돈이 잘 벌리니 피곤한 것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공장으로 작은 땅을 하나 샀고 그 땅이 몇 년 후에 엄청 가격이 오른 탓에 몇 억의 수익을 내고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작은 건물을 샀고 점점 제 재산이 불어났어요. 자식들도 잘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행복한 저희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어요. 아들이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할 즈음 아내가 암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죠. 그 당시 한창 막내딸이 미술을 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할 때였었고 아내가 반대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아내가 아픈 것이 막내딸 때문에 속을 썩어서 그런다며 모진 말도 했던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유학을 간다고 고집을 피우니 니네 엄마가 좀 속상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이 꼴이 난 거 아니냐. 아빠 말이 틀렸어? 아빠 왜 그렇게 말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왜? 아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엄마가 아파서 속상한 건 아빠만이 아니라고. 나도 많이 속상하고 정말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네가 왜 고집을 부리기를.
오빠처럼 저렇게 말 잘 듣고 조용히 있으면 엄마가 왜 아프냐고,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아빠, 정말 아빠한테 실망이야. 저는 이때부터 딸과의 사이가 많이 나빠졌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들과는 다르게 자유분방하고 고집도 세더니만 커서도 꼭 속을 썩여서 아내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내는 제게 뭐라고 했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고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미쳤어? 왜 자꾸 미연이한테 그런 이상한 말을 해? 내가 아픈 게 왜 미연이 탓이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왜 부리느냐고? 미연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 녀석이 지 오빠처럼 조용히 공부나 할 것이지. 어렸을 적부터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잖아. 말도 안 듣고 학교에서도 말썽이고. 그래서 당신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당신 자식한테 버림받고 싶어? 자식이 바보야? 맨날 아들만 감싸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 누가 당신 곁에 남아있으려고 하겠어. 바보 같은 소리 제발 하지 마. 그리고 미연이고 민철이고 둘 다 소중한 우리 자식이야. 당신이 민철이만 감싸고 도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니까 제발 이제는 그러지 좀 말라고. 어? 미연이 잘못되면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아내는 제게 거칠게 대응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딸과 아들을 차별해 왔다면서 딸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저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제 마음속에는 아내가 아픈 것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얼마 후 아내는 딸을 유학길에 올려보냈습니다. 미술에 재능이 있던 딸의 앞길이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어차피 유학을 가든 안 가든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요. 제 아내는 이토록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유학길에 올랐고 아내는 치료와 수술을 병행하며 괜찮은 듯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돈 때문에 아내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 사고 싶다고 하는 것을 눈여겨 놓았다가 다 사주었습니다. 아내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공장은 너무나도 잘 운영이 되고 있었고 재테크를 위해서 사놓은 땅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쑥쑥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던 그때에 아내의 암이 다시 다른 부위로 재발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아내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죠. 암이 재발되면 무조건 사기나 말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힘들어진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도 다른 부위로 말기암 상태로 전이가 되어버렸고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외국에 유학가 있던 딸도 돌아왔고 가족 모두가 아내의 병에 힘을 모았지만 더 이상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고 아내는 딱 1년 후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어요. 제 나이 5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인데 혼자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세상을 살기도 싫었습니다. 한참을 방황하고 또 방황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공장은 아주 난리나기 일보 직전이었죠. 제 동생이라도 중심을 잡고 잘 운영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제 동생이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나 봅니다. 거래처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왔지만 제대로 받지도 않으며 홀로 방 구석에 틀어박혀 보내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을 하던 아주머니 한 명이 제 집에 반찬을 싸서 찾아왔더군요. 사장님, 여기 반찬 좀 싸왔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손맛 좋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얼른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여기 두고 가세요. 나 지금 이런 거 먹을 기분 아니니까 두고 가세요. 나중에 먹을게요. 먹을 기분 아니셔도 먹어야 돼요. 제가 사장님 밑에서 오래 일해봐서 알잖아요. 이 공장 어떻게 읽어오셨는지. 지금 이 공장 위기예요. 남의 손에 넘어가도 좋으세요? 사모님이 잘도 좋아하시겠어요. 사장님 이거 드시고 얼른 정신 차리셔서 공장 일으키셔야죠. 저도 이렇게 일자리 잃는 거 싫어요. 저도 남편 없어서 먹여 살려야 할 자식이 있다고요.
공장 직원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은 저는 뒤통수에 뭔가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내와 함께 그렇게 힘들게 공장을 일구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공장으로 출근을 했고 집안에 사두었던 술 박스들을 모조리 갖다 버렸어요. 공장은 여기저기 엉망진창이었죠. 남동생이 저 대신 뭔가 운영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런 기대를 한 제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을 먹었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나가 공장 청소부터 시작했고 다 퇴근을 한 후에도 뒷정리를 혼자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아내를 잃은 슬픔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 무렵 남동생의 아들 녀석인 조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아빠, 저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방 한 칸 얻을 보증금 좀 해주세요. 당장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먹고 살 집이 없어서. 뭐? 아기? 아니 너 아직 결혼도 안 한 놈이 뭐 하려고 아기를 가졌어? 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맞아요 큰아빠. 저 진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돌아다녔어요. 제 애인 줄도 모르고. 근데 당장에 아기가 나온다는데 어디 먹고 살 곳도 없고 저희 아버지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그 당시만 해도 조카와 제 남동생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학창 시절부터 말썽만 피우고 다녔고 그런 조카를 남동생은 몹시도 싫어했고 특히나 제 아들과 엄청나게 많이 비교를 해서 조카도 힘들어했었죠. 성인이 된 후에는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고 연을 끊고 살다시피 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20살이 훨씬 넘은 놈이 당장에 어디 잘 곳도 없이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너무도 한심했지만 당장에 아이가 나온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통장에서 3천만 원을 꺼내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주었고 조카는 그곳에서 새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제 아들은 저보고 엄청 뭐라고 하더군요. 아니 아버지, 그놈한테 뭐 하려고 그런 돈을 줘요. 그놈이 갚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빠한테도 그렇게 대들고 집 나가고 한 놈이라고요. 아버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아니 나도 알지. 너 같은 애가 아니라는 거 나도 다 봤다. 근데 어쩌냐. 당장 애가 나온다는데. 뻔뻔한 놈. 그 나이 먹도록 돈도 하나 안 벌어 놀고 먹고 했으면 그 죗값은 받아야지. 어디서 날로 먹으려고? 아버지, 제가 그 돈 꼭 받아드릴게요. 그런 싸가지 없는 불효자 놈은 매운맛을 한번 봐야 한다니까요.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 아니 나 그 돈 받으려고 빌려준 거 아니다. 애비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땅도 있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고 또 건물 월세도 받아먹고 있고. 그런 놈은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이니까 제가 꼭 받아드릴게요. 꼭이요.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사촌 동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역시 제 아들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단 한 번도 말썽도 안 일으키고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대학도 들어갔고 또 괜찮은 직장도 얻었으니 부족한 것이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슬픔에서 벗어나 활기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공장 직원이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들러 반찬을 싸주었고 가끔은 집에서 밥도 차려주었어요. 제 아내에 비하면 여성스럽지도 않고 외모도 진짜 별로였던지라 여자로서는 전혀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마음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제 처지가 그래서 그런가 점점 공장 직원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이혼을 하고 홀로 자식을 억척스럽게 키워내면서도 혼자 지내는 저까지 챙겨주는 그녀를 보니 왠지 제가 부끄러웠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배우면서 점점 정이 들어가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 비를 홀딱 다 맞고 저희 집 앞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그녀에게 저도 모르게 마음의 설레임 같은 것이 느껴졌고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연인 관계가 되었고 느지막이 저의 심장은 다시 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사스러워서 처음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지만 얼마 후 아들이 집에 들렀다가 그녀를 마주치게 되었죠. 아들은 그때 술에 약간 취해 있었는데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지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더군요. 근데 아주머니 누구세요? 저희 아버지 집에 왜 계신 거죠? 아, 반가워요. 아드님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워낙에 효자라서 사장님 사모님이 많이 자랑하셨죠. 공장 직원이세요? 공장 직원이 이 늦은 밤 시간에 남자 사장님 집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좀 불쾌하니까 당장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저기 아들아, 내가 아직 못한 말이 좀 있는데 말이다. 아이 그게 저기 일단 나랑 나가서 잠깐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무례해지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 밖에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저희 관계를 알게 된 아들이 몹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이 먹고 이러시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리고 어머니도 뻔히 아는 공장 직원이랑 이러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 그게 말이다. 나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요즘 여자들 완전 눈치 백단의 꽃뱀이라고요. 아버지 공장이랑 땅, 건물 이런 거 노리고 그러는 거 모르시겠어요? 저 아주머니 꼴 보아하니 완전 힘들고 궁상이신 것 같은데 꽃뱀이 따로 없구만. 아이, 아무리 그래도 꽃뱀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토록 착한 아들이 내뱉은 말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죽은 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인지는 알겠으나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아들은 그 말을 내뱉고도 뭔가 더 기분이 언짢은지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만남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고 저도 저의 인생이 있는데 왜 그토록 싫어하나 싶기도 했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다들 부모 재산이 있으면 이런다고 하던데 혹시나 제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 싶기도 했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니야. 이 세상 모든 놈들이 다 그래도 내 아들은 아니야. 이 놈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철이 일찍 들었는데 절대 아닐 거야. 아닐 거고 아니고 말고. 아들은 그 후로 한참 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저도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계속 기다려지는 것은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마음인가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남동생이 제게 말했어요. 형님 고마워요. 우리 철없는 아들놈 방 구해줬다면서. 나 그거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말이야. 어떻게 고맙다고 말을 전해야 할지. 그 녀석의 급한 마음에 이자도 제대로 못 챙겨서 드렸다면서 얼마나 죄송해하던지. 큰아빠로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이 근데 나한테 돈은 갚았었나? 언제 갚았지? 은행 계좌로 입금을 했대. 아니, 민철이가 하도 닥달을 해서 얼마 전까지 열심히 모아서 다 줬다는데 그거 갚느라고 아주 주말까지 알바를 하면서 돈 1,000원 한 장 안 썼다고 하던데 이놈이 자식 낳고 보니 이제야 좀 철이 들었나 봐.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진짜 고마워요 형님. 그 꼴통을 뭘 보고. 저는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남동생 말대로라면 분명히 제 아들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아들이 왜 제게 그 돈을 주지 않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차마 그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혹시 제게 뭐 할 말 없느냐고 물었죠. 아들은 태연하게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그 아줌마랑 당장에 헤어지라고 하면서 돈 때문에 저를 만나는 것이라며 또 억지를 부렸습니다. 일단 저는 아들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아들이 까먹었거나 혹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제게 말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자신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자를 인사시켜준다며 저희 집에 데려왔죠. 몇 달 사이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 아들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자는 욕심이 많게 생겼고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결혼식은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했고 신혼집으로 방 3개에 대단지 아파트를 원한다며 또박또박 말을 하는 여자였어요.
제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버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장남 결혼시키는데 여력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들 그 정도는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 잘 키우고 하면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저요? 얼마 전까지 회사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결혼 준비에 돌입하려고요. 아, 주식은 오랫동안 해서 꽤 이것저것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도 제가 알려줬고요.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 때문에 얼마 전엔 돈 좀 만진 걸로 알아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자신만만하게도 주식을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주식, 복권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허황된 꿈만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딱히 일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제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 빨리 다른 화제로 이야기를 돌렸는데 그때 저는 뭔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카에게서 받은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왠지 아들이 주식으로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물어보았더니 아들은 순순히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다 갚을게요. 그때 하도 마이너스가 심해서. 이 녀석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게 말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냐? 이 애비가 설마 하니 그 돈 때문에 뭐라고 할까 봐서 그랬냐? 아버지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 뒤집혀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여자랑 데이트하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으면서 그 돈 달라고 그러실까 봐. 그분하고는 헤어지신 거 맞죠? 이제 안 들러붙어요?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뭐 돈 얘기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일찌감치 제 명의로 재산 돌려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들은 왠지 모르게 조금 달라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낯설었고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도 말썽을 부리며 살았던 조카 녀석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루에도 일을 2탕씩 하면서 저 자식 먹여 살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던데 제 아들은 뭔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외국에서 오래 살던 딸이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딸은 지 엄마가 세상을 떠나던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일주일 후 다시 외국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아내가 아픈 것이 딸 때문이라고 소리를 해서인지 딸과 제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한국으로 돌아와도 살짝 대면대면했습니다. 딸은 제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런 딸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희 부녀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들어준 것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이런저런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두고 딸을 초대해 주었고 딸의 귀국을 축하하는 케이크까지 멋지게 준비해 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저 대신에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다가 조금 지난 후부터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이 사람을 대해주었어요. 외국에서 살아서 그런가 바라보는 관점이 확실히 지 오빠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딸 덕분에 그녀에 대해 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제가 하는 이 연애가 나쁜 짓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딸은 그 후로도 자주 저희 집에 들러서 밥도 먹고 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고 갔고 제가 만나고 있는 그녀와도 살갑게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대단지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아들 내외는 크게 기뻐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제가 기분이 살짝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식들한테 부족함 없이 해줄 수 있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은 제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아빠, 근데 오빠가 요즘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 그 오빠 모습이 아니야. 회사는 그만둔 거야? 맨날 집에만 있고 일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오빠 왜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일을 안 한다니? 그놈이 일을 안 하고 지 가정을 어떻게 꾸리려고? 새언니랑 둘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아빠한테는 무슨 얘기 안 했어? 돈 얘기라든가 뭐 그런 거.
나한테는 뭘 자꾸 투자하라고 하고 얼마 전엔 영철이한테도 그랬었다던데? 영철이한테도? 아이고 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걔한테 그래? 아들은 자기 동생과 사촌 동생에게까지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들이 뭔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써 외면하며 지내왔는데 몇 년 후에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애인으로 깊게 만들고 있던 그녀의 큰아들이 저희 공장에 찾아와 황당한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제 아들이 돈을 요구했고 그 돈을 해주지 않으면 그녀를 꽃뱀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저도 기가 막혀서 아저씨 저희 엄마가 아저씨 꼬시려고 뭐 어떻게 했어요? 아저씨 저희 엄마한테 돈 빌려주신 거예요? 저희 엄마 꽃뱀 아니잖아요. 평생 저희 키우면서 열심히 일하셨고 허황된 꿈 같은 거 절대로 꾸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내가 잘 알지.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나한테 돈 얘기한 적도 전혀 없고 빌려준 적도 없고 미안해요. 내가 사과할게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둘게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들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딸의 말대로 일도 하지 않은지 후줄근한 차림으로 현관에서 나오더군요. 아들의 모습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저도 모르게 아들의 뺨 한 대를 갈겨버렸습니다. 황당한 모습의 아들을 보니 후회가 밀려왔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집에서 왜 찾아가서 돈을 요구해? 내가 아니라고 했지. 절대 아니라고. 내 돈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전혀 아니야.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제는 그 여자 때문에 제 뺨까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겨우 이런 자식이었어요? 아버지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식한테 이러실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하늘에 계신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아니죠. 그게 말이다. 아니 네가 하도 됐어요. 아버지 이러실 거면 앞으로 저 보지 마세요. 아셨어요? 곧 태어날 손주도 보지 마시고 앞으로 저랑 인연 끊으세요. 아들은 화가 잔뜩 나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 얘기도 처음 들었고 아들의 모습을 본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고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어요. 몇 달을 그렇게 보내면서 아내가 묻혀 있는 곳을 찾아간 후 저는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들을 좀 더 제가 품어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고 손주가 태어난 기념으로 돈 500만 원을 아들에게 보냈죠. 아들 녀석은 통장에 찍힌 돈을 보더니 기분이 좋아서 제게 전화를 걸었고 저희 부자는 다시금 그렇게 친해지는 듯 했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니 정말 화목해지더군요. 가끔씩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아이 하나를 쳐다보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같았고 제 남동생과 조카까지 모두가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보다 더 예쁜 것이 손자라고 하더니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아들과 제 사이는 손주가 태어남으로 인해 매우 좋아졌습니다. 저도 아들이 아빠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냥 기특하기만 했고 또 제게 남아있는 아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다시 솟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손주에 홀딱 빠져있는 것을 아는 아들이 어느 날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죠. 아버지, 요즘 공장 일 하기 안 힘드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실 거예요? 어허, 이 늙은 애비 걱정해주는 놈은 예나 지금이나 아들밖에는 없구나. 나도 나이가 들으니 예전처럼 일이 잘 되지는 않는구나. 일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영 힘이 들기는 해. 그러니까요, 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편안하게 쉬셔야죠. 돈이라는 게 계속 쫓는다고 계속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좋은 거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아버지도 제 말 듣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리고 할 거니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실 거 없으세요. 나도 이 사람도 그걸로 일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자식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주식 말이냐? 난 아무래도 그런 건 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더군다나 몇 년을 일도 안 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도 살짝 귀에 들어왔고 말이죠. 솔직히 젊었을 때는 그저 열심히 몸으로 돈 벌어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힘든 일 하기도 싫고 그랬습니다. 몸도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여기저기 안 아픈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 보니 아들의 말에 괜히 솔깃해서 주식 관련된 책도 사서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애인이 그 모습을 보고 버럭 화를 내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주식하려고요?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데다 돈을 써요. 괜히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돈을 맡겨요. 그럼 내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줄게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주식 같은 거 못해요. 그니까 내 말 들어요. 아니, 당신한테 맡기라니. 아니, 내가 왜 당신한테 맡겨요? 주식이고 뭐고, 아니, 나도 좀 내 돈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반대할 일인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요. 괜히 잘 모르는 거 손댔다가 피해볼까봐 걱정돼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해서 제가 마음이 좀 상했었는데, 애인이 자신한테 돈을 맡기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이 여자도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 남동생에게 알게 된 건데 애인의 아들이 사업을 크게 저질렀다가 망해서 부도가 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애인이 아주 많이 힘들어했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애인이 제 돈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이 그런 꼴이 되니 어쩔 수 없이 제게 말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애인의 말에 기분이 상했고 결국 이 사건의 발단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제게 헤어지라고 말을 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저를 좋아했겠지만 결국에는 돈 때문에 제 곁에 남아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돈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늙고 보니 자식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형님, 내가 이 나이가 되어다 보니 이 자식밖에 없도이다. 그렇게 속썩이고 말도 안 듣던 내 아들 좀 봐요. 아이 지도 자식 낳고 사니 이제 와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요. 진짜 자식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형님은 그 든든한 큰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잘난 큰아들. 생판 모르는 남한테 괜히 마음 주고 상처받지 말고 자식한테 다 믿고 맡겨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 길밖에는 없다니까요. 남동생의 말을 들으니 정말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너무나도 가볍고 팔딱팔딱 거렸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붙잡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저는 결국 애인과의 결별 이후에는 더더욱 아들의 말에 온전히 의지하기에 이르렀고 제게 있는 재산을 몽땅 아들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땅, 건물, 그리고 가지고 있던 공장은 손주의 명의로 해주기로 결정했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딸랑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딸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저를 반대하더군요. 아빠, 아니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왜 그래요? 오빠한테 왜 다 주려고 하느냐고. 갑자기 왜? 아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다. 다들 내 재산만 보고 접근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네 오빠를 나쁘게 생각했던 것도 미안하고 해서 말이야. 너 서운하지? 이 서운해서 그런 거 안다. 내가 이 집은 꼭 너한테 주마. 내가 언제 재산 달래? 외국에서 살면서 아빠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있냐고요. 난 돈 욕심 없어. 그냥 그림 그리고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근데 오빠랑 새언니는 아니야. 일도 안 하면서 큰돈 만지려고 맨날 그러는 거 나 다 안다고. 아빠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았고 근데 갑자기 오빠한테 왜 그러냐고. 네 오빠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해줄까? 아마 내 재산 많이 불려줄 거지요. 나랑 약속을 했는걸. 이 주식이랑 뭐랑 해서 엄청 불려준다고 했다. 나도 언제까지 일하기도 힘들고 내 몸도 점점 성치 않고. 딸은 불같이 화를 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모든 재산을 양도해 준다는 결정을 하고 난 후 한동안 아들은 저희 집에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었고 멋지고 근사한 곳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공장에도 20인분 가까운 삼계탕을 끓였는지 며느리가 직접 큰 솥에다가 가져와서 나누어 주기도 했죠.
공장 사람들은 역시 제 아들은 효자라면서 엄지를 치켜 세워주었고 제 남동생도 부럽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웬 삼계탕이요? 아 인삼도 듬뿍 넣었네. 형님 진짜 부럽습니다. 부러워. 사장님 진짜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으세요? 제 아들도 중학생인데 아니 말도 뒤지게 안 듣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며느님이 이 더운데 이런 음식까지 해올 정도면 뭐 너무 부럽다. 자식 잘 키우는 노하우 좀 전수해 주세요. 아이고, 뭐 노하우까지 있겠어요. 그냥 제 인생 열심히 살고 그런 것뿐인데 뭐. 역시 사람은 늙으면 자식 덕에 산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 모습인 것 같아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감사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애인과는 헤어져 조금 외롭긴 했지만 이렇게 자식이 든든하게 있으니 남부러울 것도 없었죠. 저는 그렇게 모든 결정을 끝내고 아들에게 제 재산의 거의 전부를 미리 증여해 주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불러 재산을 증여해 줄 때 딸이 나타나 효도 계약서라는 것을 들고 왔어요. 오빠 말도 안 되는 이 행동 나 정말 이해 안 되지만 우리 아빠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반대는 안 해. 근데 여기에 사인은 해줘야겠어. 잘 읽어봐. 이게 뭔데 그래? 효도 계약서? 이게 다 뭐냐? 아니 무슨 효도를 계약서를 쓰고 해. 응, 요즘 세상이 워낙에 험악해야지. 아빠 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오빠가 불려준다는 그 말 어떻게 믿냐? 어차피 오빠도 평생 혼자 계실 아빠 모실 생각으로 받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새언니? 왜, 싫어? 참나 기가 막혀서. 야 싫긴 뭐가 싫어. 야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고 한 달에 100만 원 드리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재산 안 받아도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그래, 알았으니까 사인이나 해. 잘 읽어보고. 그 맨 밑에 보이지? 지키지 않을 시엔 다시 재산이고 뭐고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다고. 아이고 꼴 같지도 않다. 어디서 이런 걸 계약서라고 들고 와서는 참나. 알았어. 사인하면 될 거 아니야. 딸이 들고 온 효도 계약서를 보더니 아들은 헛웃음을 치며 쉽게 사인해 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모습이었죠. 그렇게 그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도 되었어요. 아들이 제 재산도 불려주고 잘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후 점점 아들 내외의 발길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말대로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와서 밥도 해주고 살림도 돌봐준다고 하던데 한 달에 한 번은커녕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더군요. 바빠서 그런 거겠지. 한창 그 나이에 자식 키우고 먹여 살리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제 지난 날이 생각나 그저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기에는 제가 아들 녀석에게 물려준 재산이 너무나도 컸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얼마 후 정말 놀라 뒤로 자빠질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제 통장에 있는 돈까지 싸그리 다 가져다 주식에다 투자를 해버렸고 제가 갖고 있던 땅, 건물도 다 팔아서 무슨 코인인가 어디다 투자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주식이 아주 쫄딱 다 망해버려서 수억이나 되는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서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늘이 노랗게 보이며 정신이 멍하기만 했죠. 아니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 도대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멍했는데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깨어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병실에는 아들 내외가 있었어요. 정신을 조금 차릴 때쯤 아들 녀석이 며느리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거야 이 노인네.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나 있는 거야? 돈 없는 노인 모셔서 뭐해. 그냥 요양원에나 보내버리자. 요양원은 뭐 아무나 가?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만데. 저 노인네 돈 다 빼다 써서 이제 나올 구멍도 없는데. 그냥 폐가에다가 버려버릴까?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있잖아. 마지막으로 그거 빼다가 쓰고 버릴까?
미연이가 알면 개지랄 떨 텐데, 가만히 있을까 모르겠네. 제 재산은 몽땅 다 빼앗아 가듯이 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저를 폐가에다가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 내외를 보니 그냥 살고 싶지도 않더군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순간 뇌경색이 찾아왔고 저는 그렇게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 찾아온 제 남동생과 조카 그리고 제 딸은 아들이 한 얘기가 뭔지도 모른 채 제 건강만 걱정하고 있더군요. 저는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가 가능한 상태여서 약물로 치료를 하며 조금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종이에 펜으로 아들 이름을 썼고 딸에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아빠, 이게 뭐야? 오빠 이름을 왜 썼어? 오빠가 뭐라고 했어? 어? 오빠지. 아빠 이렇게 만든 사람 오빠 맞지? 내가 가만 안 둬. 이것들 내가 아주 그냥 요절을 내버릴 거야. 아빠한테 쓴 효도 계약서, 그거 내가 변호사 찾아가서 다 효력 있는 서류로 만들어놨거든? 아빠 기다려봐. 이것들 내가 아주 가만히 안 둬. 딸은 제 눈물을 닦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었고 옆에 있던 제 남동생과 조카 역시 제 딸을 도와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 모든 재산을 이용해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해서 날려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꿍꿍이까지 알아차려버렸죠.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 나버렸고 어마어마하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딸은 변호사를 대동해 오빠를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두고 며느리가 하는 얘기는 과간도 아니었죠. 그럼 아가씨가 모시든가요. 뇌경색 걸려서 이제 거동도 불편해져서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릴 텐데. 그럼 그거 다 누가 치울 건데요? 말해봐요. 아가씨가 할 거예요? 아들한테 맡겼으면 어련히 믿고 기다리면 될 것을 뭘 이렇게 급하게 난동을 피워요? 난동? 새언니, 말 다 했어? 한두 푼 하는 돈도 아니고 수십억을 가져다가 홀라당 날려먹고 우리 아빠를 폐가에 버린다고 했다며? 우리 아빠가 똑똑히 두기로 듣고 나한테 글씨로 써서 얘기해줬거든? 이러고도 사람이야?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어, 어? 어렸을 때부터 장남 하나 잘 키운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해? 개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안다고? 내가 봤어? 봤냐고? 그리고 그 주식도 아버님이 직접 하신 거라고. 봐봐, 아버님 이름으로 돼 있잖아. 뭣도 모르는 영감탱이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며느리는 이제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직접 다 투자해서 그 많은 돈을 날려먹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알고 보니 제 모든 서류를 위조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저는 눈뜨고 아들 내외한테 코를 베인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제 장남이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었는지 정말 속상하고 또 비참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부의 자랑이자 제 남동생마저도 늘 부러워했던 놈인데 이런 폐륜을 저지른다는 생각을 하니 잠이 한숨도 오지 않더군요. 제 딸은 더 이상 이런 꼴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그때 받아놓은 효도 계약서를 써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자세히 확인해보니 그곳에는 아버지인 제가 그 어떤 상황이나 병중에 놓일 때에도 죽을 때까지 효도를 한다고 적혀 있었고 만약 그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함께 민사소송까지 끌고 갔어요. 이래서 뭐하러 인생을 사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헛헛했지만 그렇다고 괘씸한 아들 내외를 가만히 둘 수는 없었죠. 아들 내외는 제가 증여한 재산을 모두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 저 믿으시죠? 네? 그래 내 장남. 우리 장남 내가 그렇게 예뻐하던 우리 아들이 어찌 이렇게 됐다냐? 이 효도 계약서 보이냐? 보여? 내가 네 놈한테 재산 줄 때 썼던 계약서다. 이 애비가 정말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 이놈아. 애비가 그렇게 짐짝이 되었느냐? 주식으로 내 재산 다 말아먹고 나니까 뇌경색 걸려 들어누워있는 이 애비가 이 폐가해버린다고. 요양원에 보낼 돈도 아까워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여보.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뭔가 잘못 아신 거예요. 잘못 들으신 거라고요. 저기 아버지
저 금방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원상복구? 이놈아,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하던 네가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잠옷 입고 집에서 컴퓨터만 보더니만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너 이놈 내가 정말 하늘에 있는 네 엄마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놈아. 아이씨 진짜 계속 이렇게 고집 피우실 거예요? 요양원에 가봤자 뭐 거기서 왕자님 대접받을 줄 알아요? 병들어 늙은 노인네 그냥 드러누워 있게만 만든다고요.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건데 왜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시네 우리 아버지. 이놈의 자식, 이 버릇없는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너 이놈, 이 효도계약서 보고도 그딴 말이 나오냐? 너네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대? 순간 저를 찾아온 제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들은 그 광경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했고 조카는 제 아들의 얼굴에 주먹질을 했습니다. 형, 와 이거 완전히 쓰레기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효자로 크더니만 커서는 완전 쓰레기가 됐네. 큰아버지를 뭐 어디에 보내? 내가 형 큰아버지 돈 달라고 닥달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당장 꺼져. 큰아버지 내가 모셔. 내가 우리 집에 모시고 갈 거야. 돈은 없어도 형 같은 쓰레기보다 훨씬 나을걸? 뭐? 이 감히 니까짓 게 나를 때려?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저는 더 이상 눈을 뜨고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잃은 꼴을 보는 자체가 힘들었고 하늘에 있는 아내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아이고, 이 내가 늙어서 이게 무슨 팔자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다. 이 내가 빨리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 마누라 죽을 때 이 그냥 같이 따라 죽을 걸.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살았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저는 결국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딸과 제 남동생, 조카까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딸은 제 집으로 찾아와 함께 살게 되었고 저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습니다. 조카 녀석은 제 목욕을 도와드려야 한다며 이틀에 한 번은 꼭 찾아와 직접 씻겨주었고 병원에도 함께 동행해 재활치료도 함께 해주었죠. 그래도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제 곁에 아직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 덕분에 혼자 불편함 없이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음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들 녀석은 제가 신혼 때 사준 아파트와 며느리 이름으로 마련해둔 적금과 오피스텔 등을 팔아 제게 주었고 아직 한참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집까지 없어져 단칸방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놈 그렇게라도 다시 인간 만들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받아내고 말겠다고 다짐하고 있네요. 제가 낳은 자식이니 제가 다시 인간 만들어 놔야죠. 그리고 아들의 이간질로 인해 헤어지고 공장도 그만두게 한 애인과도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제게 빌리려 했던 돈도 하도 답답해서 해본 말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에 미쳐있긴 했었나 봅니다. 아들을 얻고 난 이후부터 뒤통수를 맞은 그 순간까지 아들 바라기였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오늘이네요.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